오늘의 중요한 뉴스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사 위키 시간,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 심판의 날로 정해봤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나왔는데 다른 거물들의 중요한 판결들이 쭉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어떻게 됐죠? 실형이 나왔는데요. 정경련 등을 압박해서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가 돼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이 됐다가 지난 8월 6일 날 석방이 됐었는데요. 2달 만에 다시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블랙리스트로 처벌, 이번엔 화이트리스트로 처벌,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판결의 구체 내용은요? 이 지금 혐의가 직권남용 및 강요였는데요. 강요만 인정이 됐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정경련에 자금 지원을 강요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 재산의 보호 이런 좀 사적 자치 원칙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또 국가가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시민단체를 보수와 진보 이렇게 양보를 해서 보수단체에만 지원을 결정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은 왜 무죄죠? 이 직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보려면 자금 지원 요청이 이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 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가 있겠지만 직권을 남용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다는 건데 아마 이 대목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좀 법리 구성을 다시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조윤선 전 장관은 같은 혐의인데 집행유예라고요? 그렇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같은 혐의인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다. 이게 이제 뇌물 혐의로 더해졌거든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화이트리스트 부분은 당시에 윗선이었던 김기춘 전 실장의 책임이 더 중하게 다뤄졌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 같고요. 특활비 수수에 대해서는 이거 받을 때 이게 뇌물이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네.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같이 기소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기소된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정관주, 오도성 전 비서관 이 사람들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이제 선고가 됐는데요. 다만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에는 강요죄 외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가 추가가 돼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가 됐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허현준 전 행정관이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인 4명과 함께 위증을 모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기소 내용에 추가했었습니다. 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풀려났죠? 오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요. 구속된 지 235일 만에 이제 풀려난 셈입니다. 판결 내용은요?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고 또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제공했다. 이 혐의 자체는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신동빈 회장이 능동적으로 뇌물 공여를 했다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전 지원을 요구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심 가면 집행유예 되는 이른바 재벌 봐주기 또 되풀이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전에 3-5 법칙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재벌가 총수에게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2심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런 식으로 선고해서 풀어주는 일이 많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지난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2심에서 이 신동빈 회장 판결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3-5 법칙이 아니라 2.54 법칙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게 된 셈이죠. 또 최경환 전 의원에 대한 선고도 있었죠?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 1심에서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다는데요.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직원을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거는 사실인데 이것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한 증거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재판부는 법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지 이러한 행위가 윤리적으로도 허용된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고 좀 판결에 사족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전 의원이 아니고 지금도 의원이죠? 지금 보도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노벨 평화상을 과연 누가 받는 거냐 두고 이제 설왕설래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동 수상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 소식을 좀 알아보시죠. 그럼 누가 받았죠, 평화상을? 콩고 민주공화국의 의사 드니 무케게와 이라크 소수민족 야지디족의 여성운동가 나디아 무라드가 공동 수상을 했는데요. 노벨위원회는 전쟁과 무력 분쟁의 무기로서 성폭력을 사용하는 일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선정 이유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좀 생소한 이름들인데 어떤 공적이 있습니까? 드니 무케게는 산부인과 의사인데 내정 과정에서 잔인한 성폭행이나 신체 훼손을 당한 여성 피해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병원을 세웠고요. 이를 통해서 수만 명이 넘는 여성 환자들의 안전한 치료를 보장한 이런 이제 일들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암살 위협에 시달려서 한동안은 국외로 도피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사하로프상, 서울평화상 이런 이제 유엔과 여러 나라에서 주는 상들을 이런 공로로 좀 받아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나디아 무라드. 그렇습니다. 이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조직인 이슬람 국가에 납치됐다가 3개월 만에 이제 탈출했던 인물인데요. 예.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이 야지디족은 이라크, 시리아, 이란, 터키, 아르메니아 이렇게 좀 중동 일대에 나누어져서 살고 있는데 나름의 독자적인 종교를 믿고 있는 이런 민족입니다. 2014년 8월 이후에 이슬람 국가가 이들의 거주지 중 하나인 신자르 산맥 일대를 점령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들을 이런 종교의 예를 들어서 학살을 하고 또 3,000명 이상의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드는 이런 만행을 이제 자행을 했습니다. 나디아 무라드는 이러한 여성들의 비극적 상황을 유엔에서 증언을 했고요. 인신매매 생존자 존엄에 대한 친선 대사 등의 여권 운동가로서의 역할을 이제 해왔습니다. 이런 소식 들으니까 우리 그 김복동 할머님 같으신 분이 노벨 평화상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정말 우리가 추천을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나저나 이번에 노벨 문학상은 아예 선정 안 한다고요? 스웨덴 할리먼이 사진작가인 장클로드 아르노의 성폭력 사건을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려고 했다. 이러한 의혹이 불거진 것의 여파인데요. 이 때문에 종신심사위원 18명 중에 7명이 집단 사퇴를 하는 바람에 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의 정적수 구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아하. 이 장클로드 아르노라는 사람의 배우자가 또 심사위원이기도 하다는데요. 이들 부부는 할리먼 자금을 횡령하고 또 수상자 후보 정보를 7번이나 외부에 유출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스웨덴의 유력 일간지가 문화면을 백지로 냈는데 거기다가 이 면은 보통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누가 될지를 추측하던 지면입니다. 이렇게 좀 작은 글씨로 써서 풍자를 하는 일이 있어서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빨리 그 심사위원회를 좀 전면 쇄신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요. 오늘 경향신문이 1980년 당시에 이제 신군부가 만든 비밀 책자를 입수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시죠. 어떤 책이에요? 제목이 제5공화국 전사인데요. 총 9편으로 돼 있고 다 합치면 3,8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이제 기록입니다. 이게 이제 12주에서 5공화국 출범 전까지를 다룬 건데 현대 한국사 연구회가 편찬한 것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긴 한데 하지만 1996년 검찰 수사 자료에 의하면은 이 책은 국군 보안사령부 즉 지금의 기무사령부가 주도해서 작성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사라고 하는 게 앞전자를 써서 5공화국 출범 전까지의 그 과정을 다룬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18 관련 기록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의미가 큰 대목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책임이 좀 명확히 드러나는 기록들이 이제 있다는 것인데요. 이 책에 의하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2개 공수여단의 광주 추가 투입이 결정된 이 80년 5월 19일부터 군 수뇌부 회의에 참석을 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5월 21일에는 사실상 발포 명령인 이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을 결정하는 회의에도 참석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또 전남도청 무력 진압 작전을 이틀 앞둔 5월 25일에 이제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광주 방문 이것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거를 결정했다라는 내용도 이 기록상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 외 계엄군의 모든 작전 상황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본부장을 맡았던 합수부로 보고가 되고 있었다. 이런 사실들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사령관이었던 보안사령부가 만든 기록에 다 이게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기록을 그때 왜 남겼을까요? 이 책에 서술된 사건들은 철저히 이제 신군부의 시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아마 이런 걸 남김으로 통해서 과거 조선시대의 용비어천가처럼 정권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남기려고 의도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기록이라는 게 결국 사실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덕에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게 됐으니까 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석은 용비어천가식으로 하더라도 기록은 사실을 근거로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5.18 발포 과정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떤 책임이 있는가 등등이 여기 기록으로 남는다. 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